안녕하세요. 10월 3일 개천절 도시재생과 갈등 관리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나라는 그 1980년도부터 경제적으로 그 이전 수준보다 훨씬 높아지면서 아파트, 주택이 필요하게 됐죠. 더 많은 주택이 필요하게 됐는데 80년도부터 500만 호 건설이라는 주택 공급 계획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어, 몇만 호, 몇만 호 해가지고 계속 주택 공급 약속을 하게 되죠. 200만 호는 노태우 정부, 500만 호는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가 되겠고요. 이러면서 매년 50만 호의 주택 공급을 위해 가지고 신도시 개발이 반복이 되기 시작했죠. 이런 과정 속에서 개발하다 보면 일정 부분은 인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너무 심하다 하는 부분도 있겠는데 환경 훼손이 되겠죠. 환경 훼손이 되고 또 급하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겠고요. 또 보상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 기존에 살고 있던 원주민에게 토지비나 땅값에 대한 보상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어디론가 가서 살기에는 역부족인 보상비가 되죠. 예, 이런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1980년과 90년도에는 이제 이런 역동적인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개발과 갈등과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됐는데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정치적인 면도 많이 바뀌게 됐는데 8, 90년도에 민주화 과정을 겪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중앙 NGO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90년대에는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일기 신도시가 등장을 하게 되죠. 개발 계획을 세워서 입주가 시작이 됐던 해가 이제 90년대 초라고 볼 수가 있겠죠. 93년도, 뭐 92년도, 93년도 이 시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도시 발표를 하고 입주가 시작이 됐던 거죠. 이렇게 하면서 성공한 사례도 있고요. 또 시민들의 어떤 저항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다 포함된 내용들과 같이 어, 반발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7, 80년대는 공공사업 갈등과 이제 그 공공사업으로 인한 피해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 피해 입증과 보상 문제가 이제 주요 쟁점이 됐고요. 90년대 이후는 공공사업 갈등에 있어서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사업이 정말 필요한가, 타당성, 적정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죠.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 구상 단계부터 사업 결정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쟁점이 되면서 어, 확산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업 추진에 대한 민주성, 주민 의견, 과정상의 문제, 행정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많이 대두가 되면서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부각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이전, 평택 미군기지 건설, 뭐 이런 사업 내용들이 있었는데 주민과 정부의 갈등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었죠. 또한 그 민간 사업장에서의 그 재개발 지역이 생기면서 희생자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뭐 용산 참사 사건이 생긴다던가
원주민들이 이주를 원치 않음으로 인해서 강제 이주를 시킨다든가 강제 철거라던가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의 어떤 유형을 보면은 이 이해 갈등을 넘어가지고 환경 훼손, 생태계 보존과 관련된 문제들이 대두가 되면서 가치에 대한 갈등, 구조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갈등의 측면이 모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해왔던 결정, 그러니까 해왔던 방식이죠. 결정과 발표, 방어, 뭐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해 왔다면은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개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이 2007년도 규정이 2007년도에 나왔고 지방정부의 조례위원회 등이 제정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지방정부는 2000년대 이후부터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들이 이제 결국은 주민의 권리의식이 생기게 되고 신장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보 유통이 원활해지고, 어떤 공공사업에 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앙 중심의 운동에서 지방 중심 운동으로 변화가 됐고요. 중앙에 있는 단체하고 지역에 있는 단체는 또 서로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죠. 이해 득실의 문제 때문에 가치 판단이 다르면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했었던 거죠. 공공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지역 조직, 중앙 중심의 시민단체하고는 연대하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는 거죠.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하고 사업 수용자, 지방자치단체하고 갈등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간에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이 됐고요. 이런 갈등이 생겨가지고 초기에 진정되지 않는다, 조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갈등 주체가 지역 중심에서 점점 중앙 관련 기관이 가세가 되면서 중앙정부의 중재로 확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갈등이라는 게 이렇게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조정이 되지 않으면 커진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대규모 도시개발의 어떤 문제점, 폐해, 그 개발로 인해서 도시환경주거정비법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도시재정비촉진법 뭐 이런 게 만들어졌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이런 게 있는데 제정을 해가지고 결국은 도시 개발로 이어지는데 족쇄가 되기도 하고 어떤 법들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족쇄가 되기도 하고 또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못하기도 하고 이런 폐해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도시 쇠퇴 및 원도심 도시 쇠퇴 및 원도심의 그 공동화죠. 고동화라고 했는데 공동화 방지, 도시 정비에 따른 부작용이 일어나는 그 갈등을 최소화하자. 그리고 원주민들이 거의 재개발이 되면 자기가 살던 곳으로 들어오질 못하는데 그런 것
것들로 인해서 이제 원주민이 살지 못하고 쫓겨난다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원주민 재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사회 경제적 문화, 뭐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공동체 회복을 하자 하는 도시재생 사업 역시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민 참여가 필요하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이 갈등이 생겼다 해도 그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갈등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 배경이 어떤 거냐, 갈등의 원인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이런 법도, 관련된 법도 제도도 있어야 되고, 예방하고 또 최대한 작아져야 된다, 이 갈등이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이 갈등의 영향 분석과 갈등 관리를 위한 협상, 갈등 관리 협상, 조정, 중재, 이런 것들의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도시재생 사업에 필요한 공공 갈등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도시재생에 관한 공공 갈등. 갈등에 관한 이론들을 배워보자면은 공공 갈등이라는 게 있죠. 공공 갈등, 공공 갈등이 있고, 또 주체에 따른 뭐 갈등들이 있죠. 갈등 원인도 있고. 그러면 갈등 중에 공공 갈등이 어떤 거냐? 정책 목표, 추진이 어떤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있겠죠. 예, 그러다 보면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 대립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공공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부가 공중에게 공익을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어떤 정책 사업을 제시를 하죠. 공사 등에서 뭐 SH나 LH나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주체, 국민들의 해당하는 해당 당사자들과 이해가치, 사실관계,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때 충돌을 하게 되죠. 충돌하면서 그 사회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현상이 이제 공공 갈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공 갈등의 대상은 중앙 정부가 되겠고, 지방 정부, 공공기관, 또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정책이 있겠죠. 그리고 공공 갈등 범위로는 물리적, 사회적 차원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물리적 차원은 시간적, 공간적 차원으로 구분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사회적 차원은 참여자 혹은 이해관계자 구성의 다양성이나 복잡성을 가지고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갈등의 분류를 보도록 하면은, 갈등의 분류, 개인 간 갈등, 집단 간 갈등, 복합 갈등. 그럼 개인은 개인 대 개인이고요. 집단 간 갈등은 집단 대 집단, 복합은 뭐 개인과 집단, 국가 대 민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이해 당사자들이 있게 되는 거죠. 쟁점 중시 분류. 공공 갈등은 민간 갈등이냐, 관관 갈등이냐, 사적 갈등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공공 갈등의 민간 갈등은 뭐 이익 집단, 주민, 정부, 지자체, 공기업, 장기화, 관관은 정부, 지자체, 조정이 용이하다. 사적 갈등은 개인과 집단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갈등의 분류를 표로
여러분과 보게 됐고요. 갈등 이론 중에 이제 공공 갈등의 구조를 볼게요. 좀 복잡하다 이거죠. 전개 과정이. 왜냐하면 여러 관계자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좀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지. 공공정책은 정부,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 언론, 기업 등이 참여를 하게 되니까 관련 당사자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해관계자가 가진 가치, 인식, 욕구 이런 것 등에 따라서 갈등이 되게 복잡하게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이 정책이나 사업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고 사업에 직접 관련된 주민이나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의견을 제시해 볼 수가 있는데 그거 이제 의견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의견에서도 또 맞지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또 간접 이해관계자인 NGO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고요. 언론인들, 관련 기관,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권 등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소수 민원에서 집단 민원으로 지역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거죠. 공공 갈등이라는 게. 그러므로 이제 의견에 대해서 수렴을 해야 되는데 수렴이 될 때까지 협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정과 협의가 결렬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결렬이 되면 소송, 중재 이런 시간들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기 전에 의견 수렴, 협의,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꼭 그런 결과를 도출해낼 필요가 있는 거죠. 갈등 이론 중에 이제 공공 갈등의 일반적 가정을 한번 볼게요. 이런 거는 이제 공공 갈등이다 보니까 정부로부터 관련 정책이나 어떤 계획, 발표가 있은 다음에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표면화가 되는 거고 만약에 발표가 있기 전이라도 어떤 개발 소식이나 이슈화가 될 그 지역에 이슈화가 될 어떤 상태를 알게 된다면 소식을 접하게 된다면은 잠재적인 갈등 상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더욱 확실한 건 이제 그 정책이나 계획 발표가 표면화가 되면 쟁점이 다양해지고요. 또 심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인위적인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착 상태가 완화기로 접어들고요. 또 강행 처리라는 거, 당사자 이해 혹은 강행 처리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갈등의 과정이다. 이것이 답이 안 나와요. 강행 처리라는 게 왜 있냐 하면은 강행 처리가 되면 안 되겠는데 강행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끝도 한도 없고 기간도 언제가 될지 마무리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강행 처리를 하게 된다. 그게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공공 갈등에서는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공공 갈등의 유형 및 원인을 볼게요. 갈등 주체에 따라서 이제 유형을 볼 수가 있고 또 갈등 원인에 따라서 유형을 분류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체에 따른 분류를 먼저 볼게요. 갈등 주체에 따른 분류. 중앙정부가 있고요. 그럼 행정부 내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어떤 사례를 보면 국토부, 문화관광부, 하나에는 을주, 반구, 대암, 각화 이런 게 있죠. 국토부에서
하는 것과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게 이제 상충이 되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행정부라는 게 이제 국토교통부, 문화관광부 두 부서 간을 얘기하는 거죠. 서로의 어떤 충돌,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생기는 충돌 있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정책이 맞지 않아서 반발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국토부가 이제 4대강 살리기를 한다. 경상남도나 충청남도는 필요 없다. 뭐 이러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중앙정부와 지역 주민 간에 생기는 경우가 있죠.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중앙정부와 정책에 대한 지역 주민 간의 반발이 생기는 거죠. 국가보훈처에서 호국원을 건립한다는데 그게 경상남도 산청에 만든다 하는 거죠. 그러면 경상남도 산청에 있는 지역 주민은 국가보훈처 호국원을 만드는 거를 반대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중앙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갈등을 보면 이것도 시민환경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반발이 생기는 거죠. 이제 댐을 하나 건설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시민환경단체에서는 반발을 하죠. 안 된다. 이유가 있는 거죠. 환경오염과 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건데 국가에서는 필요하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껴서 사업을 실행하려고 하지만 난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반대에 의해서. 그리고 지자체 간의 어떤 정책에 따른 갈등이 있죠. 전라북도 군산에 있고 부안, 김제 뭐 지자체 간의 정책 갈등, 새만금, 간석지, 행정구역 재조정에 관한 것들이 있고 예를 들면 지자체와 주민 간의 지자체 정책에 따른 주민의 반발이죠. 부천 화장장 건립을 하는데 부천시에서 하겠다는데 주민들은 반대한다. 지자체와 시민단체 간 지자체 정책에 따른 시민단체의 반발이 생기는데 순천 정원 박람회 순천시에서 하겠다는데 시민단체는 안 된다. 공공단체와 주민 간 그 공공단체 사업에 따른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반발이 생기는 거죠. LH에서 공사를 하겠다는데 주민은 반대를 하죠. 성남시 재개발 사업 LH에서 공사를 한다. 성남 주민들은 반발을 하는 거죠. 반발. 재개발을 안 하겠다. 결국 재개발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원주민들이 재개발 내가 원래 제공했던 땅 안에 들어와서 다시 살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내 집을 뺏긴다고 생각을 하니 재개발에 대한 반대 아니면 보상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보상으로 다른 곳에 가서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다 이거죠. 두 번째는 공공정책 및 사업별 분류를 볼게요. 공공정책을 하면서 정책을 피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어떤 사업이 있냐 그거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볼게요. 환경기초 관련에 관한 시설 등에 관한 갈등이 있는데 각종 처리장과 화장장, 쓰레기 소각장, 폐기물 처리장, 매립지, 님비 현상, 핀비 현상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각종 처리장, 화장장, 뭐 쓰레기 소각장, 폐기물 처리장 이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응? 안 좋은 거죠. 좋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 혐오 시설을 음, 설치하는 것은 괜찮은데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죠. 자신이 사는 동네는 안 된다. 이게 님비 신드롬, 님비 증후군, 님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님비 현상. 좋지 않은 거는 우리 집 앞에 설립하면 안 돼. 좋은 거는 해도 돼. 핀비. 그죠? 핀비 현상이다. 반대로. 그러니까 님비와 핀비가 있는데 핀비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수익성이 되는 거. 좋은 거. 님비는 혐오 시설물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님비, 핀비를 알아두시면 좋겠고 구역 지정과 행위 제한에 따른 갈등 등이 있죠. 이렇게 되면은 구역 지정과 행위 제한,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구역에 따른 건축물만 짓게 돼. 구역 지정에 따른 그러니까 행위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생태, 경관 보존지역, 습지, 자연, 뭐 특정 섬, 백두대간,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산림 유전자 보호구역, 뭐 이런 데 있죠. 그린벨트,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면은 구역 지정이 되면 행위 제한이 따르게 되니까 갈등이 생기게 된다. 국책사업과 관련된 갈등이 있는데 간척사업, 방조세, 댐 건설, 택지개발, 신도시 건설, 그 다음에 철도, 도로, 항만, 공항, 군기지시설, 핵폐기물 처리시설, 발전소, 송전선로, 변전소, 전원시설 등을 만드는 게 이제 국책사업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님비하고 똑같은 건데 결국 이런 게 만들어지면은 암이 걸린다, 병에 걸려 죽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실제로 또 이런 그 전기, 전자파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었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혐오 시설보다 더 어쩌면 거부하는 시설인지도 모르죠. 국책 사업이다. 국책 사업 중에 피하고 싶은 우리 동네에 피하고 싶은 사업 시설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좋은 시설도 있어요. 님비도 있고 핀비도 있는데 님비는 정말 기피하고 싶어 하죠. 기타 갈등, 방조제 사업, 간척 사업, 댐 건설, 그다음 대규모 택지 개발이 있고 신도시 건설 사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 번째 볼게요. 갈등 원인에 따른 유형을 볼게요. 어, 사실관계 갈등, 이해관계, 구조적, 가치, 상호관계 갈등이 있는데 사실관계 갈등은 사건이나 어떤 자료 언행에 대해서 사실 해석에 차이가 생기는 거다. 사실관계 갈등이라는 게. 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아니면 자료다? 말에 대한 사실 해석의 차이인데 우리가 이제 홍수 대비해서 댐을 건설한다? 이렇게 하지만 홍수 발생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거죠. 정보의 부족이나 오역, 그러니까 잘못 판단했다. 그다음 그 사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실관계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하는 것을 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관계 갈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 갈등. 이해라는 거는 어떤 나의 이득, 이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해관계. 한정된 자원 안에서 뭔가 사용을 한다. 아니면 한정된 승진, 아니면 한정된 자원의 분배, 개발에 따른 이득, 뭐 이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해관계 갈등.
이해관계인의 인식이나 절차상 심리적인 이해관계가 있고요. 한정적인 지위, 자원의 사용에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해관계 때문에 경쟁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손해 안 보려고 노력을 하고, 손해 보기 싫어서 열심히 뭔가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구조적인 갈등, 이거는 이제 뭔가 만들어진 제도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또 제도뿐만 아니라 관행이나 관습이 있어요. 장유유서라는 것도 우리나라에 이제 오랜 동안에 그 교육 패턴인데, 이게 관행이나 관습이고요. 또 예의나 예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갈등,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들 수가 있겠고, 가치 갈등은 가치관에 대한 신념, 세대, 정치관이나 종교, 문화에 대한 차이가 가치 갈등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터널 사업을 했을 때 장점이 많은데, 환경단체는 도룡뇽이 멸종이 되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조금 이게 장점, 단점, 가치관에 따라 찬성이냐 반대냐, 어떤 이유로 가치에 관한 갈등,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상호관계 갈등이 있는데, 서로 불신을 하거나 오해하거나 편견을 가지면 상호관계 갈등이 되는데,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놨을 때 그 정책이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고 별로 판단했을 때, 개인이 판단했을 때 실효성 있고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불신이 생기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근데 그렇게 불만을 느끼게 되면은 상호 갈등 관계에 접어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갈등에 대한 시각과 갈등 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에 대한 시각과 갈등 관리. 그럼 역기능적 시각을 보도록 할게요. 역기능적 시각. 갈등은 어떤 그 조직, 체제를 위협하는 존재이다. 이것은 사회적 비용으로 보고요. 어떤 그 역기능적인 측면이 많다. 더 강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질병에 비유하고 사회 체제에 대한 위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시한다. 그 자체를 문제시하고요. 그리고 갈등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나 어떤 갈등 해결 결과보다는 갈등 여부에, 갈등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역기능적인 시각이 이런 거다. 좋지 않은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갈등이라는 거는 어느 조직이나 단체나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인 경우가 있다. 그것이 또 이제 조금 부정적인 반응이다. 역기능적인. 그리고 이게 갈등이 해소이기보다는 와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게 역기능적인 시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기능적인 시각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가지고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들이 뭐냐면 행정 지원과 사회 에너지 낭비 초래를 한다는 거죠. 그 역기능은 부정적인 기능이다. 반대적인 기능이다. 순기능을 바라보고 갈등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좋게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되겠죠. 행정지원과 사회 에너지 낭비, 그리고 사회 안정과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 공공의 갈등이 생기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다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좀 파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그리고 아무리 건전한 갈등이라도 통제가 불가능하면 이게 정치 사회적으로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역기능적인 시각이 되겠고요. 네 번째, 순기능적인 시각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순기능적인 시각. 좋은 기능이죠. 님비가 아닌 핀비. 비슷하게 얘기하자면 집단 결속의 기능이다. 어떤 집단이나 사회든지 바깥 집단의 갈등을 통해서만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형성된 사회라도 이 사회가 위기에 봉착이 되면은 이걸 해결하고 사회적으로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단 결속의 기능이다. 두 번째는 집단 보존 기능이다. 그러니까 갈등은 병이 아니라 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하나의 증상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은 있지만 갈등이 별로 없다 하는 거를 자각을 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회를 붕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더 그 사회의 조직, 사회, 집단을 보존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세 번째는 사회화 기능이다. 그래서 일종의 게임이다. 갈등은 일종의 게임이다. 규범이나 규칙, 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대체해 나가는 사회화 기능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의사결정 보완 기능이 있다. 순기능은 그러니까 인간의 합리성이 그냥 불가피하게 제약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한 사람의 어떤 그 의사결정권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주장하고 경쟁하는 상황이 더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의사 결정이 나온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이제 의사결정 보완 기능이고요. 다섯 번째는 진보의 추진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을 잘 봉합을 한다. 이러면 이거는 진보를 일으키는 추진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갈등이라는 거는 진보를 일으킬 수 있는 추진력이 된다. 갈등에 대한 시각과 갈등 관리를 한번 보면은 갈등 관리가 있죠. 갈등 관리가 있는데 갈등의 기능 비교,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다. 조금 전에 다 설명을 했는데 역기능은 역사의 산물이다. 순기능은 역사 변동의 원동력이다. 기능적인 면, 평행 상태의 상실과 부조화 등 갈등의 역기능을 강조하고요. 순기능은 사회 발전, 통합을 위한 구조적 필연성이고요. 방법은 제도, 권위, 강압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고 해소한다. 순기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고 변화를 준다. 초점을 볼게요. 법과 질서, 절차와 상호작용이 있고 건강한 사회, 갈등이 없거나 가시적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 사회다. 갈등이 평화적으로 건설적 동력으로 변화되는 문화가 있는 사회가 순기능적인 사회다. 이렇게 표의 어느 관점이냐, 기능이냐, 방법이냐, 초점이냐
이런 것으로 한번 역기능과 순기능을 나누게 됐죠. 다섯 번째는 갈등 관련 법, 제도적 기준이 있죠. 그래서 국내의 어떤 대표적인 갈등 관리 제도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갈등 관련 규정이 되겠고요. 관련 정부 차원의 갈등 관리를 제도화시키고, 법률이라기보다는 제도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제도적인 위상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어떤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놨어요.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 향상,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을 수용하고 제고해보자 하는 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이고요. 2007년 2월 중앙행정기관이 공공정책과 관련된 갈등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나 하는 관리할 수 있도록 갈등 관리에 관한 표준 절차, 이것을 만들게 됐죠. 갈등과 갈등 관리에 대한 주요 용어는 적용 대상 및 책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갈등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갈등,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갈등 관련 법과 제도적 기준을 보면은 종합전략적 방안이 있고, 관계 규정 등 수정 부안은 있고, 해결 방안 모색, 역량 강화, 이렇게 네 가지로 관리 규정을 해놨죠. 그래서 첫 번째 갈등 대응 방안 구축은 전반적인 사회 전반적으로 갈등 예방,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관계 규정 등의 수정 부안은 중앙행정기관이 갈등 관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는 거다. 하고 있다. 해결 방안에 대한 모색은 중앙행정기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발굴해서 활용해 본다. 역량 강화는 말 그대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 예방하고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훈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반영을 해서 갈등 관리 규정을 정해놓고 이 내용대로 해결해 나가고 역량 강화하기를 바라는 규정이 되겠죠. 전반 마지막으로 갈등 관련 법 제도적 기준에서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자율 해결과 신뢰 확보의 원칙이 있다. 대화 타협, 이것으로 자율적으로 갈등 해결을 해보자.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 추진할 때 신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참여와 절차적 정의의 원칙, 이해관계인의 참여, 전문가, 시민 참여 보장을 해줘야 되고, 참여와 절차적 정의의 원칙 중에 6조가 있죠. 공공정책을 수립할 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준다. 이게 비교 형량의 원칙인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할 때 공익과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다. 정보 공유의 원칙이다. 이해관계인들이 공공정책 취지하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한다.
지속가능 발전 방향 고려를 해본다. 이거는 공공정책을 추진할 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재생 갈등관리 전반부를 여러분들과 수업을 했고 전반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